근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집값 폭등이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런 엉터리 진단을 하니까 대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2010년 이후에는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일본 집값 폭락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국내 출산율이 0.7명으로 한 명도 안 되는 뭐 이런 정말 역대급으로 저조한데, 그래서 국가 소멸 위기까지 막 나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집값도 솔직히 뭐 장기적으로 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심각하죠. 일본이 저출산 하는 1.2명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0.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대로 지속이 되면 정말 인구 감소하고 이거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소멸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이 거의 흑사병이 나돌던 중세 유럽만큼이나 그 출산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우려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소멸된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 다 저출산 거쳤어요. 다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이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국내 저출산 이렇게 근본 원인을 집값 폭등, 비싼 집값을 1순위로 많이 꼽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사교육비 이렇게 순위가 되던데, 저출산이 결국 지속하면 집값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집값 폭등이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런 엉터리 진단을 하니까 대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20년 동안 하락했던 1990년, 2010년대까지 일본이 집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출생률이 치솟았어야죠. 그리고 집값이 싼 지방 출생률이 높아야죠. 그냥 출산율이 높은 거는 먹고 살기 어려운 후진국, 먹고 살 만한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다 떨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한쪽 부분을 강조하면서 엉터리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의 인권, 자기 결정권이 강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의 그 나라들이 다 저출산 겪었어요.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민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그 저희가 일본이 좀 오랫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아.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침체했다. 네. 이런 얘기가 많고,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이 집값 폭락의 상징이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한국에서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일본을 좀 과거 사례를 보고 좀 참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본의 출산율이 1975년에 2.0명대가 깨졌어요. 92년도에 1.5가 깨졌고 2005년에 1.26을 저점으로 해서 1.4 올랐다가 다시 뭐 1.26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출생아가 바로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40년 돼서 집을 사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게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와 주택 수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 90년대 집값이 훅 떨어졌을 때 우연의 일치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론이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뻥 이론이에요. 왜 그런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이 실제로 과거에 집값이 안 오른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과거랑 좀 요즘 집값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가 일본의 집값이 잃어버린 20년 집값이 떨어졌던 데고 2010년 이후에는 집값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일본 집값 폭락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0년도 때부터 이제 10년 대부터 올랐나 보네요. 그렇죠. 2012년에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가 돼서 돈 풀기를 막 했어요. 돈 풀기에서 경기가 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집값도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봤더니 경제가 살아나면 집값이 오르더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집값이 선진국에 다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하락과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근데 일본만 하락과 상승 곡선이 20년간 중단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고 저는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당시 아베노믹스 그때 선배가 일본 특파원 계셨을 때라서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베노믹스라는 게 우리가 일본 경제를 쭉 보면 80년대, 90년대 GDP가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겠어요? 임금 자체가 뒷걸음질 치는 사회였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사회였어요. 근데 아베노믹스 때 과감한 돈풀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경기가 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돈풀기 정책 나쁘게 보지만 미국도 지금 돈풀기 정책 하잖아요. 돈풀기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어쨌든 성장하는 성장 동력을 찾으면 집값도 올라간다. 근데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일본이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간 임금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겠어요. 한국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본을 보고 한국 전망을 많이 하는데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들은 게 도쿄만 오르고 지방 이런 데들은 엄청 떨어진 거 아니냐, 도심지만 올랐다 이런 얘기도 또 많잖아요. 막 그 얘기도 일부 맞는데 자, 일본도 자 2020년도에 집값 오른 거 보면 지방 도시 오키나와 홋카이도 이런 관광지 있는 지방 도시들은 많이 올랐어요. 왜 그렇게 올랐느냐? 당시에 엔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일본 많이 가잖아요. 일본의 한 물가가 더 싸진 거예요. 그렇게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이제 도쿄, 오사카, 교토 주로 가다가 지방 도시들을 막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 산업이 막 호텔, 면세점 이런 걸 지방 도시에 만들면서 집값이 확 뛰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보다 지방 도시가 떨어진다. 그건 뭐 일반적인 거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몰리면 올라가요. 그걸 일본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본도 어쨌든 1.2명대로 과거보다는 확실히 저출산 네. 시대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 집값이랑 주가가 거의 막 몇십 년 만에 역대급으로 회복됐다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집값의 하락은 인구하고의 상관관계도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인구보다는 경제 활동, 경제가 어떠냐예요. 우리가 흔히 자 일본처럼 자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부동산 사지 말고 뭐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일본도 보면 니케이 지수 아시죠? 일본 주가 지수가 1989년에 39,000까지 갔다가 2009년에 7,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지분 3분의 1 토막 나고 지수는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집값과 주가가 동시에 회복된 것. 경제가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를 밝게 본다. 경제가 살아나야 미래를 밝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집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집 안 사는 이유가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더 경제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집값 폭락론 이거는 그럼 실체가 없는 이론으로 봐야 되나요? 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 이거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있으면 맞는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 EU 같은 나라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요.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 이동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가능한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 왜 집값이 왜 올라가겠어요? 캐나다, 뉴질랜드 다 저출산 고령화예요. 근데 집값이 왜 올라갔어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멜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다 굶어 죽는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먹을 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이 1798년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집값 폭락론자는 21세기판 멜서스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결론적으로 그 일본을 좀 벤치마킹을 했을 때 흔히 하는 지방은 죽고 도심은 산다 이것보다 좀 구독자나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결국에 좀 지방이더라도 인구가 빠지더라도 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지역들 이런 그렇죠.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집값이 좀 괜찮을 수 지방은 있겠네요. 죽고 도심은 산다. 이 말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도 지방 도시 중에서 집값 오르는 데 많이 있어요. 당진 뭐 이런 데. 뭐냐 결국은 집값이란 건 뭐냐? 돈이 모이고 인구가 모이면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뭐냐? 지방도 돈이 모이고 인구가 모이는 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해진 운명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돈의 흐름, 인구의 흐름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뭐 요즘 동탄 이 왜 그렇게 평택이 왜 오르느냐? 돈과 인구가 몰리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울산, 포항, 창원 뭐 이런 데 돈과 인구가 몰리는 곳은 많이 올라가요. 그 반대의 지역은 어떻게 해요? 돈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서울도 그런 비슷한 현상을 겪을 수도 있어요.